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두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사진이 올라왔어요. 입주민 택배를 요즘에 택배를 다들 현관문 앞에 그렇죠. 예, 놔두고 가잖아요. 비대면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연이어 파손을 하고 그 안에 담겨있던 식용유라든가 밀가루를 아파트 계단, 바닥, 도어락 이런 데 뿌린 범인들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뭔 일이야? 밖에 나와 보니까. 근데 잡고 나서 봤더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었다고요? 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걸 해가지고 시끌벅적한 사건인데요. 예. 그 사흘경에 아마 그 초등학생들이 대구 달성군인 아파트에 초등학교 3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3명들이 택배 상자가 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택배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식용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과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았는데 네. 이 택배 물건을 파손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꺼내가지고 복도라든지 현관에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이 3명이서. 예. 그리고 남의 현관 앞 그 도어 있지 않습니까? 도어락에다 식용유를 발라버리니까 도어락이 고장이 났어요. 5, 6대가. 예, 예. 그래서 신고가 돼서 CCTV 확인해 봤더니 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예. 전부 다 미성년자인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촉법소년 14세 미만인 거예요? 촉법소년하고 범법소년이 섞였다고 하니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고 10세부터 14세는 촉법소년인데 네. 범법소년은 아예 뭐 보호처분도 안 받아요. 할 수가 못 하는데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은 안 받아도 우리가 보호처분 하지 않습니까? 네. 1부터 10호까지 법원처분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들한테는 민사도 가능한 거죠. 왜 그랬대요 이거? 이 상황이 아마 그 경찰차가 6대까지 왔다는 게 처음에 신고돼 다중소란 상황으로 신고가 된 것 같아요. 다중소란 상황.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단일한 현장에서 뭐 단일한 어떤 형태로 벌어지면 경찰차가 한 대 뭐 이렇게 오는데 네. 지금 봐선 이게 상당히 이 여러 사람이 막 혼란스럽게 한 상태라고 추정이 되니까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까 난리가 난 그렇죠. 거네요. 진짜.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복도 전체.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놀란 주민들께서 이제 신고를 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가 상향되겠죠. 출동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있는 지구대 전체가 쫙 모이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인근의 불량배들이 예. 뭐 때려와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네네. 그런 거를 상정해 갖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랬다고 하면 이제 형사사건이 되는데 예. 이거 자체는 초등학생이 CCTV 확인해 보니까 되니까 형사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 아까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가만있어 봐요. 입주민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6대가 와서 그렇죠. 상당히 사이렌도 크게 울렸을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막 밀가루가 바닥에 막 흩뿌러져 있고 막 문은 또 잘 안 열리고 식용유가 발라져 있다고 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근데 확인하고 CCTV 깜짝 놀라서 다 확인해봤더니 아이들이 장난이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수사를 하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단은 신고를 받았으니까 네. 수사를 하는데 이제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남의 물건을 손괴했으니까 재무 손괴는 가능하죠. 네. 3년 이하 시형이라 700만 이하 벌금인데 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식용유를 뿌리는 바람에 복도가 미끄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복도가 미끄러우니까 지나던 주민이 넘어져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또 과실치상죄가 있거든요. 예. 그건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료를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사실상은 형사처분도 안 받고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형사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형사로는. 그러니까 이제 보호처분까지 가능하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부모들이 이제 물어줘야 되겠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런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했는데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장을 칠 수도 없는 거고 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 조사 나중에 받겠다고 해버리면은 조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사법 체계는 이렇게 촉법소년이라는 걸 설정해 놨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고 개구지니까 장난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치거나 네. 크게 다쳐가고 만약에 저기 뇌진탕이라도 걸렸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뭐라고 응대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이 그랬다 한다면 일단은 이제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어지럽던 걸 다 치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장 나쁜 것이 그 장소에서 그 아이를 듣는 상태에서 옹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기준이 엉클어져 버립니다.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피해 당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 막 자기 아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아닙니다. 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에 불구하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도덕적 기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반응은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이한테 얘기해 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같이 너도 사과해야 된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건 사과하는 거다라고 하는 명확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치료비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사상으로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부모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가 이제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책임지는데요. 또 그리고 이 전번에 보니까 작년 9월인가 됐을 거예요.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나오는 사람이 식용유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안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 지난 다른 주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과실치상죄를 해서 벌금이 500만 원 최고로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사실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가 처벌을 처벌치 않으면 처벌 안 할 수도 있는데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벌금 내렸거든요. 또 플러스해서 민사소송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도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촉법이나 법법소년들 상대로 해가지고 요청하게 되면은 보호처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요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이런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거나 보고 나서 모방범죄 같은 거 좀 우려도 되는데. 그럼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이런 짓 해도 괜찮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언론에서는 그냥 이것이 사건으로만 처리를 하지 아이들한테 어떤 일종의 이 모방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서 명확히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에 뉴스 같은 거 금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부모들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미성년자 그 초등학생들이 저는 그 자기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실 뭐 장난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게 되면은 또 다른 그 미성년자들이 이걸 알고 아까 말한 대로 동일적으로 해가지고 동일 범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거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른들이 이렇게 3인이 모여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수상해고 아니 상해까지는 볼 수는 없지. 재물손괴는 맞죠. 재물손괴고 왜냐하면 사람을 폭행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3년 이하 징역이나 실명만 이하 벌금을 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폭행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까 그 시형률로 넘어졌으면은 과실치상으로 입건할 수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 중대 범죄예요. 그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이 이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이모집에 맡겼다가 숨진 10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숨진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좀 보도가 좀 전에 나왔었는데 배상훈 교수님, 예. 그러니까 친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모네 집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사실 이 가정 관계가 좀 뭐 바로 언급드리는 애매합니다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오누이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죽은 아이가 있고. 네. 그 가정은 이제 하필 또 이혼한 가정인가 봅니다. 어머니하고 딸이 예. 있었고 지금 죽은 아이가 있고 예. 오빠랑 오빠가... 아버지가 있고.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엄마는 딸아이와 살고 그렇죠, 아빠 이혼한 아버지는 남자아이와 살고.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하는 어떤 중간의 과정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언니, 이모네 그 이모죠. 그때에게 맡겼는데 이것도 사실 좀 정확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이모네 가정에도 아이가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 아이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죽을 때 그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친척 내에 각각 또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를 같이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있고 이모와 이모 부부가 있고 자기 아이들은 또 딴 데 영육하고 조카 아이가 그 집에서 지금 이 변을 당한 건데 설득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경찰 수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아이들을 딴 곳에 맡겨놓고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그럼 조카도 맡으면 안 되죠. 조카를 받으면 안 되는데 뭐 동생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잠깐 있었나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뒤져 보면은 작년 11월 초에 그 동생으로부터 아이를 맡아달라고 열세 대화를 좀 됐네요. 그럼 시기가 맡고 있었는데 이제 애를 계속 확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2월 8일 날 오전 12시 30분경에 119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욕조에 빠졌다. 물에. 그러니 깜짝 놀라서 119 출동해서 보니까 애가 심정지가 된 상태예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고 몸을 보니까는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보니까 온몸에 흉터가 있고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신고해서 보니까 사실은 외상이 나타나니까 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처음에는 익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몇 대 때렸다 이랬어요. 그럼 아동 학대 아닙니까? 경찰한테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거 말하기 좀 난감한데 물고문도 했고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막대기 무슨 뭐 빗자루라든지 파리채 이런 걸로 구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망이 애초에 이 사람들이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부검을 1차 부검을 했더니 익사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폐에 물이 있으면 익사되는데 폐에 물이 없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속발성 쇼크라고 해서 사람을 때리게 되면 피하에 출혈이 생겨갖고 심장에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렇죠. 학대에서 어떻게 저혈압이 되니까 피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그런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정지해서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었는데 신고를 물속에 어떻게 돼갖고 신고를 사고사로 신고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조금 더 의심을 하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이 아이가 죽으니까 물에 넣어서 일종의 위장을 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수사의 가능성. 지금 진술한 대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고문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쇼크사 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물고문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면 이전에도 학대했다고는 되는데 그게 물고문인지 모르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또 만약에 이 이모 부부라는 사람들이 화장실로 끌고 가서 그런 일을 항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쇼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문제는 이겁니다. 이 손이 결박돼 있다, 결박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손까지 묶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다시 구성해 보면 어떻게 가능하냐? 결박을 하고 결박근이 나타났고 몸에 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진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결박근이 나타났느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때렸다는 건 인정하지만
때렸 것도 일부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멍이 나나? 이것도 다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숨진 여자아이의 엄마야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왜 거기다가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조카인데도 이렇게 과한 학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그 밥도 안 먹고 오줌 소변 같은 걸 잘 안 넣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그 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예를 그 아이가 피해자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부부는 누가 더 가해를 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맡겨졌는데 그 두 이모부죠. 이모부하고 이모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멍이 있다는 거는 단순간에 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 후에는 멍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망 전에 많이 학대를 한 건데 그거를 사망했다. 그거를 자기 친모한테는 아마 얘기를 안 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을 지금 모르겠는 게 전혀 지금 부모에 대한 친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뭐 지금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저기 조부 조모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모와 이모부가 아이가 오줌을 싸고 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학대를 하니까 아이가 오줌을 싸니까 다시 때렸을 수 있다는 거. 순서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라고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애가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더더욱 학대했다.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살이면 이제 2학년, 3학년 그렇죠. 정도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은 뭐 온라인 수업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이거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격일로 가거나 자주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자주 결석을 했다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몰랐느냐 그런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고 어머니에 대한 수사도 돼야 되고 지금 단지 이것은 가해자인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수사만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러겠네요. 상황을 다 봐서 왜 이 아이가 여기 갈 수밖에 없었느냐. 또 하나 나머지 세 아이도 혹시 학대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이모 부부의 아이들.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겨진 아이들.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 영희 동부서에서는 그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심사가 2시 몇 분부터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청구를 할 때는 아동학대 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에서는 좀 더 수사를 해서 아마 살인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부간의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가해를 정도에 따라서 부부간의 원래는 영장 구속을 다시 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면 둘 분 다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중했던 사람을 한 명만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요청계 한 팀하고 강력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희신심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나겠네요. 결과가. 이런 경우는 빨리 나겠죠. 지난번 정인리 사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지금 아동학대 이런 또 끔찍한 사건이 왜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범죄학자들이나 가정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제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은 주연영이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요인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래 그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니까 그 시간대 그런 상태고 방학이라 하더라도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걸로 이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해한 사람들한테 이거 경험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그거야. 가해자가 잘못한 건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건들이 여러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계속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챙겨봐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챙겨보고 학교라든가 학원도 챙겨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하지만 학교하고는 좀 덜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아직도 일부 부모들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훈육이라는 그 의식을 없애야 되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아이한테는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어떤 가리키면서 잘못됐을 경우에 훈육을 한다. 이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야만 이런 범죄가 안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한번 때리다 보면은 이게 금방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한 대 때리는데
세대 되고 열대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아, 그럼요.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를 때릴 권한은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요.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8204님께서 우리 사회에 어쩌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8285님은 아동학대 사건 이제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할 때 부모 교육 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옥님, 이런 비극의 가정 해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이모 부부의 아이들도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것 우리가 막 장려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교육해야 돼요. 이거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이를 낳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내가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교육받거나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윤정희 씨.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뉴스는 몇 년 전부터 좀 꾸준히 좀 들리긴 했었는데요. 윤정희 씨의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게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동생분들이 5분이십니다. 네. 여기 윤정희 씨가 3남 3녀 중에 맏이시고 5분인데 저 변호사를 통해서 또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정희 씨의 남편분 백훈호 씨와 딸이 피아니스트죠. 이쪽이 한쪽이고 윤정희 씨의 동생분들이 한쪽인데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윤정희 씨가 적절한 어떤 그 병수발을 못 받고 있다. 말하자면은 파리에서 거주하지만은 네. 따님과 백건호 씨가 일종의 어떤 방임 아니면 뭐 약간 좀 제대로 된 케어를 않고 네. 방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했고 네. 백건호 씨와 그 따님 특히 백건호 씨의 소속사 쪽에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즉 프랑스에서의 후견인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마무리됐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거고 지금 백건호 씨도 이제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전혀 네.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또 동생 측이 반박을 해서 이것은 재산 문제로 몰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한간에서는 이 윤정희 씨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달라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정희 씨의 원래 그 가족, 그러니까 그렇죠? 동생들, 동생들, 예. 그 동생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윤정희 씨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호 씨 쪽 가족. 여기가 이제 서로가 주장이 지금 상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수면으로 일어나는 거 알다시피 2월 7일 날 국민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다. 네. 뭔 얘기냐면 대배우 윤정희 씨를 시청하는 거인데요. 그 프랑스의 한 빌라에서 간병도 못 받고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가족들이 방치한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정희 씨가 사실상은 빌라에서 거주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집에서 빌라까지는 한 25분 정도 걸린다 그러죠. 뭐 버스나 지하철로. 거기에 혼자 있다.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백건호 씨에서 뭐냐면 무슨 소리냐. 그 옆집에 딸 백진희 씨가 거주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고 간병인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나는 그 윤정희 씨가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또 재반박이 나왔어요. 그 형제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백건호 씨가 장모님이죠. 사망했을 때도 오지도 않았고 또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윤정희 씨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은 프랑스에서 윤정희 씨가 거주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정희 씨가 누굽니까? 옛날에 보면은 왕년에 그 트로이카 배우라고 있어요. 예. 윤정희, 예. 문희, 예. 남정임. 예. 아주 그 당시엔 최고의 배우였는데도 지금 이런 기사를 접하니까 참 쓸쓸함을 느낍니다. 지금 상황은 그 윤정희 씨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케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핵심입니다. 이걸 어디서 좀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이제 법적 후견인이 딸로 돼 있다고 합니다. 딸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 아니 그렇게 케어 안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에 모시고 있고 되어 있는데 이거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동생분들의 얘기는 그게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집이 따로 있고 네. 따님이 사시는 데가 있고 윤정희 씨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무슨 문제냐, 무슨 경우냐. 네네. 우리가 우리의 보통 통념상으로는 따님이 있으면은 윤정희 씨랑 같은 집에서 케어를 해야 맞는 건데 정황상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은 옛날 우리 법률에 한정치산하고 금치산자가 폐지가 됐고 2013년 7월 1일 날 성년 후견인 제도가 됐는데 성년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노령이라든가 이런 신체적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케어할 수 있는 후견인을 법적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으로 프랑스 재판정에서 누굴 전장했냐면은 윤정희 씨 딸인 백모 씨를 후견인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백 씨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형제들은 무슨 소리냐. 한 달에 한 번밖에 전화 못 한다. 30분밖에.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면회하는데 2시간밖에 안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후견인이 면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있거든요. 왜? 윤정희 씨를 케어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제한이냐 아니면은 형제들이 한 것처럼 감금이라든지 학대하는 거냐 아니면은 방치하는 거냐. 요게 지금 말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면접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동생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백건희 씨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를 믿고 그냥 이게 제대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방치를 한 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후견인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후견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잘 모시고 있는데 이거를 그 가족들이 그냥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질렀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무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할 방법이 국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프랑스 법원에서 후견인이 제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정희 씨가 국적이 한국이죠. 사시는 건 파리에 사시니까 굳이 프랑스 법원이 그걸 확인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동생분들은 일종의 여론전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좀 다시 뭘 해봐서 백근원 씨한테 그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쪽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원 쪽에서는 지금 그 청원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고나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 무고죄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가능은 하더라도 무고죄는 안 된다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사안을 아까 교수님 말한 대로 확실하게 한국 경찰이 만약에 프랑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윤정희 씨가 한국에 와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치매기가 있다 하지만은 완전 치매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온전할 때에는 발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이게 그냥 개별 사례로 보기 힘든 게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상당히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해외라서 지금 걸림돌이 좀 많이 있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속여갖고 재산을 다 뺏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고려장 같은 거 시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안은 좀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민들, 이런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